자, 기능성 소화불량 3편 시리즈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1편에 기능성 소화불량이 뭔지, 2편에 왜 체하는지를 살펴봤고, 자, 오늘 사실 요것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체했을 때 치료가 있고 안 체하는 치료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재발 방지, 예방, 즉 안 체하는 법, 우리가 안 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싹디입니다.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 소화기 내과 가이드라인도 있고 내과학회 가이드라인도 있고 소화관 위장 기능성 운동성 학회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우리가 약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생활습관 치료 방법들은 한 줄 내지는 한 바닥 이 정도가 다고, 약물 치료만 뒷담화이 나와요. 거의 90%가 약물 치료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성으로 환자분들한테 영상을 제작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이드라인 반대로 약물 치료는 딱 한 장으로 끝내고 이 생활습관 교정, 음식 먹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안 체하는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최대한 온갖 논문 가이드라인 다 싹싹 긁어 모아서 안 체하는 법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약물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약물치료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왜 체하는지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잖아요. 그 기전별로 하나씩 약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장이 너무 예민하고 적응이 잘 안 돼서 늘어나지가 않고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든지 배출이 늦게 된다든지 십이장이 너무 위산이나 지방에 과민하다든지 또 뇌장축의 문제로 너무 불안하거나 예민한 분들이 잘 체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약이 있겠죠. 위장 감각은 내장 과감각 억제제라는 약이 있어요. 이런 게 의심이 되면 이런 걸 써본다든지, 그 다음에 위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위저부 이완제라는 약들이 있고, 헬리코박터는 뭐 아주 간단하죠.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로 구성되는 제균 치료 일주일 딱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장 운동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면 위산 억제제 써볼 수 있고, 불안도나 우울의 정도가 너무 과한 사람들은 항우울제를 써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마디만 들고 넘어가면 사실은 불안장애나 우울증은 첫 번째 치료는 동일하게 항우울제입니다. 불안장애도 항우울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항우울제를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약물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방을 하느냐. 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소화불량 환자가 오면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내시경을 권하고,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다르죠. 60세 미만에서는 내시경이 아닌 헬리코박터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해서 헬리코박터 나오면 약을 먹고, 아니면 위산억제제부터 쓰고 뭐 이런 플로 차트로 아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람 증상이 있거나 뭐 있든 없든 보통 내시경부터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의료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내시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약들을 이런 순서대에 의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위산 억제제하고 제균 치료하고 위장관 운동 촉진제, 이 세 가지가 소화불량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치료 약들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헬리코박터 치료나 위산 억제제, 위장 운동 촉진제 이런 약물들이 생각보다 잘 돼 있습니다. 위를 운동시켜 소화를 빠르게. 하지만 소화불량 환자들이 이런 약들을 먹으러 병원에 잘 안 가요. 자, 그런 실태 보고 설문조사를 보면 소화불량 환자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서 처방약이 아니라도 다른 약을 자의로 추가 복용하는 분들도 많고, 본인이 약을 먹고 효과가 없으면 의사 지시 없이 그냥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또 좋아져도 반대로 또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세 가지 복약수 농도의 문제가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약물 치료 자체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약물 치료들이 거의 다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이고, 아까 말한 체했을 때 치료는 되겠지만 예방이 안 돼요. 사실 이 약들을 평생 먹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제균 치료 하나 정도만 영구적으로 회복이 되는, 예방이 되는 치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항우울제나 위산 억제제 이 두 약 정도만 조금 길게 먹을 수 있고, 나머지 위장관 운동 촉진제, 위저부 이완제, 내장 과감각 억제제 이런 세 가지 약들은 비교적 단기간 먹을 수밖에 없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뿐이고 예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약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 약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능소화불량의 원인이 크게 나눠도 5가지인데 이 5가지의 원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다 몇 개만 가지고 있을 뿐더러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의 결과로 인해서 약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병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약 처방하는 의사를 찾는 그런 환자들도 많고, 애초에 체한 걸로는 병원을 안 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거 가지고 병원 가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체한 거 가지고 뭐 외래 가기도 사실 꺼려지는데 심지어 밤에 체한 거 가지고 응급실까지 가는 거는 정말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래서 민간요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체한 거에 대한 민간요법으로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 따는 거잖아요. 자, 이 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정말 체했을 때 손가락 따지 마세요. 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따지 마세요. 물론 이제 제가 한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전달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뭐 이거를 지압을 한다든지 바늘로 자극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따서 상처를 내서 피를 내는 것까지 권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딴다는 것 자체가 동양에 있는 사상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일부 지방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거의 한국에서만 있는 민간요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땄을 때 체한 게 심할수록 검피가 난다. 이건 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체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손가락에 피를 모아서 고무줄로 묶으면 산소가 없어지면서 무조건 검은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 색깔에 관련된 말도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로 균 감염이나 생체기로 인한 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체한 거를 내리는 효과에 비해서 너무 침습적인 행위예요. 우리 병원에서 피 뽑는 것만 해도 엄청 조심스럽게 뽑는데 이거를 뭐 집에 소독도 안 하고 피를 낸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병원 와서 그냥 소화제 하나 받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제가 온갖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제 또 성격 아시잖아요. 다 찾아봤는데 논문은 뭐 택도 없고요, 전혀 없고, 외국에서 이거를 되게 한국에서만 행해지는 이상한 미신이라고 별로 이상하게 보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거 우리나라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많은 한국인들이 체했을 때 민간요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고요. 자, 여기서도 외국인들은 이런 거 있는지 잘 모르실 건데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손가락 따기, 엄지 검지 사이 지압하기,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기 있고, 여기는 구글 번역이 자두라고 돼 있지만 이게 매실입니다. 매실. 뭐 매실액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외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민간요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딧이라고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데, 요게 최근에 이제 스웨덴 게이트라고 그걸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레딧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레딧에 여기서 보면 한국인들이 피가 날 때까지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소화불량을 즉각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인들은 뭐 소화 안 될 때 손가락을 바늘로 찌른데 뭐 이렇게 막 수근거리는 내용들이 있고요. 플라시보 아니냐, 외발 자전거를 알몸으로 타는 게 속쓰림에 효과 있다고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면은 그것도 효과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글이 있죠. 그리고 한국인인데 참 씁쓸하다면서 부모님이 계속 소화 안 될 때마다 찌르는데 아파 죽겠다고 말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한국인들은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 이런 걸 믿는다더라, 뭐 그런 내용도 있죠. 또 여기 보시면 그런 식이면은 뭐 당뇨 환자들은 절대 소화불량 안 걸리겠네, 매일 손가락 찌르니까,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심지어 한의학 논문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침을 놓는 혈자리에 관한 논문들이 몇 개 있긴 있었지만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낸다는 논문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 특히 따는 거는 제가 정말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럼 정말 학회 가이드라인, 진료지침에 나오는 생활요법은 뭔가, 자, 그거를 전부 정리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종의 진짜 정답이죠. 진짜 안 체하는 방법은 생활요법을 전부 정해서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생활습관 교정이나 식이요법이 전부 다 역시 논문 자료가 부족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소화불량이 생기는 음식,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밀가루 음식이나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실제로 제가 봤는데 수박을 먹으면 체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카레를 먹으면 체한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체하는 음식을 알아서 그 음식을 피하는 게 맞아. 우리의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이 뭐냐면 자꾸 먹어서 이겨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냥 체하는 음식은 안 먹는 게 답입니다. 뭐 내가 고기만 먹으면 체하니까 고기를 계속 먹어서 익숙해져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자, 커피나 매운 음식, 고지방 식이를 피한다. 요거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음이나 흡연, 술, 담배죠,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해요.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매운 음식 먹지 마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 적당히 해라, 당연한 얘기고,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병이 혈압, 당뇨, 뭐 암 이런 것처럼 죽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얘기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술, 담배를 끊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저도 경험했고 환자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보면 소화불량으로 약 먹고 소화불량으로 병원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진통제 사용을 자제한다. 우리가 진통제를 그렇다고 해서 뭐 꼭 필요한데 안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진통제가 소염 작용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염증을 낮춰주는 어떤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별로 먹을 필요도 없는데 진통제 사용을 남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진통제만큼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약이 없어요. 저는 뭐 술, 담배, 헬리코박터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통제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정도가. 그래서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되도록이면 진통제 피해야 되고, 감기 진료 보러 갔을 때 환자분들이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진통제는 웬만하면 빼달라고 얘기를 직접 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안치하는 법, 기능성 소화불량의 생활습관 교정. 첫 번째로 식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식습관, 제가 지난 시간에 역류성 식도염 생활습관 개선에 과식, 급하게 먹는 습관, 야식, 불규칙한 식습관, 먹고 먹는 습관, 이 5가지를 안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능성 소화불량의 식습관도 거의 똑같아요. 이 5가지 중에서 특히 3가지, 과식, 빨리 먹는 습관, 불규칙한 식습관. 자, 요 3가지를 특히 안 하셔야 되는데, 자, 과식이나 빨리 먹는 습관이나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이나 요런 상황 자체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에는 뭐 위산을 역류시키는 어떤 위 식도의 기능적인 실제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기능성 소화불량 측면에서는 위 기능을 뭐 마비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식습관이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급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식사 끼니를 거른다든지 뭐 제때 못 먹고 나중에 늦게 먹는다든지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일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군들 밥을 규칙적으로 안 먹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일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뭐 늦게 먹거나 빨리 먹어야 되거나 막 이런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수록 뭔가 스트레스 상황, 일적으로든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뭔가 스트레스 상황일 경우가 많고, 이런 습관 자체가 위를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나를 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불안과 예민한 정도가 분명히 뇌장축으로 인해서 기능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밥을 제때 먹는 상황을 만드는 게 소화불량을 호전시키는 일도 되겠지만,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밥만큼은 좀 여유롭게 좀 편안하게 먹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소화불량에서 또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 때문에 불규칙하게 먹는 거를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리겠습니까만은, 본인이 조금 더 식사에 대해서 여유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기능 소화불량을 심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는가와 기능 소화불량의 관계가 있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봤을 때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확률, 이 일반인에 비해서 기능 소화불량 환자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점심도 떨어지고 저녁도 떨어지고, 불규칙하게 먹거나 아예 안 먹는 확률이 일반인보다 기능 소화불량 환자가 훨씬 높습니다. 자, 식습관에 이어서 두 번째, 음식 종류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뭐 가장 궁금하시겠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주로 피해야 되나. 자, 우리가 주로 포만감 위주로 일으키는 음식들이 붉은 살코기, 기름에 튀긴 음식, 케이크 같이 이제 고지방식이 있을 수 있고,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당불내성이 있는 경우에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콩이나 양파, 양배추, 고추, 초콜릿, 커피, 탄산 이런 것들이 복부팽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그렇진 않은데, 감귤이나 뭐 신과일, 뭐 캡사이신, 커피, 양파, 후추, 초콜릿 이런 게 또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씩 음식별로 또 정리를 해보면, 자, 피해야 될 음식으로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밑에도 나오지만 주로 밀가루 음식들이 많아요. 이런 고지방식이가 대표적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많게는 80%까지도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주로 소화불량 증상 중에서는 식후 포만감이랑 복부 팽만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 유제품은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유당 때문일 수도 있고 유지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유가 또 소화불량을 잘 일으키고, 밀가루 음식이 또 잘 일으킨다고 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서구에서 많게는 93%까지 일으킨다고 돼 있는데, 자, 서구 사람들보다 동양인이 더 밀가루 소화 효소가 떨어지고 쌀 소화 효소가 더 많아요. 근데 밀가루를 우리 동양인보다 훨씬 더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서양인에서 조사한 것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무려 93%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동양인은 더 심하겠죠. 소화불량 환자들은 밀가루 음식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매운 음식, 요거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고가 되겠죠. 특히 위팽만감이나 통증하고 관련이 많고, 그런데 저는 이 DMR에는 동의하진 않는데, 어떤 논문에는 캡사이신을 장기간 투여해서 매운 음식에 적응을 시켜서 역치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이제 소화불량이 호전된다는
좋다는 그런 연구도 있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매운 음식 잘 먹잖아요. 사실 뭐 초등학교 정도만 지나가면 매운 음식이 이미 다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40 넘어가면서부터 매운 음식 먹으면 정말 통증도 심하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매운 음식을 점점 더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운 음식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못 먹으면 못 먹었지, 이거를 뭐 먹어서 적응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이게 뭐 학문적으로 증명이 나중에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이거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귤이나 신과일, 과일 주스 이런 게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귤이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위가 편해지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먹어보고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안 되는 사람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여기에 없어도 내가 소화불량이 일으키는 음식이 있다면 그거는 피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도 양파, 양배추, 콩도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양배추도 신기하죠. 자, 환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양배추가 위에 굉장히 좋은 걸로 뭐 카베진 해가지고 막 엄청 환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데, 양배추 유래 성분이 위를 건강하게.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양배추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렇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배추는 좋을 거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안 돼요. 먹어보고 소화가 안 되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양배추에서 카베진 성분만 뽑은 그 카베진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의사 진료를 보고 기능 소화불량 처방을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커피, 술, 탄산 이런 거는 거의 논란의 여지 없이 누구에게나 소화불량도 일으키고, 또 이것도 되게 특별한 일인데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소화불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섬유질이 너무 많으면 야채가 소화가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여기 요 세 가지 중에 요 탄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도 사실 탄산을 정말 좋아합니다. 탄산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셨을 때 청량한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소화가 잘 되는 뭔가 느낌이 좀 들어요. 트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지만 탄산이 분명히 근본적으로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많이 먹는 거는 별로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소화불량 환자들은 피해야 될 음식만 있는가? 먹어서 좋은 음식은 없나? 자, 권장 음식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세 가지가 있고, 쌀은 이제 밀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특히 식후 포만감이나 복부 팽만이 주증상인 경우에는 쌀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음식이에요. 특히 한국인들은 쌀 분해 효소가 서양인들보다 훨씬 많이 유전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밀가루 음식 피하시고 쌀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가 소화불량 자체에도 유익하고, 또 커피가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커피 대용으로 먹어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론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차 성분 중에 테오필린이 명치 통증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을 기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강이 기능 소화불량의 아시아 합의 보고서에서 소화불량에 좋을 음식으로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 생강이 위 전정부 수축하고 위 배출을 촉진시켜서 포만감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에서는 효과가 100% 입증된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딱 보면 그냥 이거 보기만 해도 막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에요. 자, 근데 쌀밥하고 생강하고 차만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주로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될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체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 내지는 민간요법으로 매실액기스가 있어요. 매실액. 근데 매실액기스나 뭐 매실액과 기능성 소화불량 내지는 뭐 체한 거, 소화불량 이런 거와 관련된 논문은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한 개도 없고요. 일본 음식 중에 우메보시라고 매실을 이제 소금에 절인 그런 반찬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소화불량을 좀 도와준다는 그런 논문이 있긴 했어요. 근데 뭐 그게 그 논문 자체가 매실이 뭐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도 되지 않을 뿐더러 매실을 설탕에 절인 거잖아요. 이게 소화를 잘 시킨다는 근거는 더더욱 되지 않아요. 논문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심리적인 면에 정신치료가 있는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이제 5가지가 있어요. 통찰치료, 뭐 스트레스 휴식 관리, 인지행동 치료, 바이오 피드백, 체면요법, 이런 5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소화불량에 대해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예민한 마음과 기능성 소화불량의 연관관계, 그리고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 소화불량을 인지해야 되는가, 대해야 되는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심리적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런 5가지 치료 방법이 논문에는 환자 수가 너무 적고 탈락자 비율이 높아서 효용성 판단하기 힘들지만 뭐 일부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안 체하는 법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운동입니다. 자, 운동이 뭐 기능 소화불량을 치료한다는 그런 명확한 논문은 없어요. 뭐 메타 분석이라든지 뭐 대규모 연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체하는 사람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한 지가 4, 5년 정도 됐는데 4, 5년 전부터 체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정말 굉장히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매일매일 한 것과 소화불량이 없어진 거는 제 개인 안에서는 명확한 통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 실제로 소화가 안 되던 분들이 유럽이나 동남아로 배낭여행을 갔다든지 또는 뭐 등산을 했다든지 이런 날들은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경험을 했던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낭여행과 등산의 공통점은 굉장히 많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걷기가 물론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탈수가 돼서 입맛이 도는 음식이 당기는 뭐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이 걷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저강도의 특히 하체 운동이 제 생각에는 소화불량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체했을 때 운동하는 방법을 쳐보면 뭐 기능의학이라든지 약사님이라든지 한의사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 많은데 거기서 하체 운동을 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런 의학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그런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체 운동이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히 그런 영상들을 보고 따라해보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운동을 하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하체 운동 그리고 저강도의 반복적인 운동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게 대표적으로 걷기가 있겠죠. 우리가 체했을 때 동네 한 바퀴 걷고 오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소화가 안 될 땐 무작정 집 앞을 걸어요. 요게 뭐 죽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대규모 연구가 생기진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이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규모 연구는 아니지만 2,5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가 기능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환자분들은 매일 운동하는 확률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병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운동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소화불량 환자가 운동의 빈도가 유사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운동 처방이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죠, 이 논문이. 하지만 운동이 팽만감하고 일정하게 연관관계가 없다는 이런 연구도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게 안 죽는 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도 향후 뭐 100년, 200년 지나도 대규모 연구가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연구가 없어서 우리가 증명을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나 의학적인 이론적인 상상으로도 분명히 운동은 소화불량을 치료하는데 그리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소화불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어떤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쓰신 소화불량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식습관 및 생활습관 방법이 있고 요거를 오늘 정리하는 겸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좀 적게 먹기. 그 다음에 술, 담배 안 하기. 야식하지 않기. 즉 잠자기 2시간 전부터 금식하기.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소화불량은 아니고 위염이나 위암, 위궤양 뭐 이런 거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짠 음식 줄이고 과일, 채소 섭취하기. 그래서 요 4번 빼고 1, 2, 3, 5, 6, 7, 8이 소화불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소화제 습관처럼 드시던 분들은 줄이거나 끊기. 그 다음에 식사하고 눕지 말고 가볍게 걷는 게 좋고요. 일곱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특히 위내시경을 말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가능하면 꼭 위내시경 받는 것이 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도 찾을 수가 있고 단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점에 또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능성 소화불량 약물 치료보다 주로 안 체하는 관점에서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설명드렸는데 음식을 뭐 기름진 거 밀가루 음식 피해야 되는 게 있지만 주로 자기가 체하는 걸 피해라 요게 있고요. 또 식습관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좀 더 식사를 편안하게 하는데 마음을 써라. 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운동하세요 여러분. 운동이 정말 안 좋은 게 없어요. 뭐 몸이 건강해지고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어지고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체하는 것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불안이나 예민 같은 정신적인 치료도 됩니다. 그래서 체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운동 강추드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운동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